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Hello World 프로그램은 함수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인 함수죠. 메인 함수는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처음으로 실행이 되는 함수입니다. C 프로그램은 함수들로 구성되며 전체 프로그램을 어떤 함수로 구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C++는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함수들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클래스라는 걸로 구성이 됩니다. 클래스로 구성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실행되는 것은 함수입니다. 클래스가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함수는 프로그램에서 실행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이 자체는 객체 제한 프로그램으로 넘어가더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함수는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있고 낮은 결합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응집성이 높다라는 것은 함수가 한 가지 일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은 결합성은 이 함수의 수정이 다른 함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함수의 서명을 수정하지 않으면 이 함수가 다른 함수에 영향을 줄 일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함수가 인자로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를 주소로 받을 경우에는 이 함수의 어떤 동작이 다른 함수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이 함수들이 높은 응집성을 가지고 있고 낮은 결합성을 가지도록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응집성을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우리가 만들 때 이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되는데 좀 더 다른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몸체의 크기와 매개 변수입니다. 몸체의 크기가 크면 보통 한 가지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시 그 큰 크기의 몸체를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눌 수 없는 단위로 작아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요 1, 2단계, 3단계 있으면 이렇게도 우리가 하나의 함수들로 나눌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가 응집성이 높아야 되겠고 그 응집성을 측정을 할 때 몸체의 크기와 매개 변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많은 경우에도 많은 일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런 매개 변수들이 늘 결합해서 만약 사용이 된다 그러면 매개 변수를 요 매개 변수들을 모아서 하나의 구조체로 정의해서 매개 변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또 있다 그러면 함수의 이름을 살펴보는 겁니다. 함수의 이름이 복잡하거나 명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응집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간결하고 깔끔해야 되는 거죠. 이름이 간결하고 깔끔하다는 것은 그 함수가 한 가지,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하면 그 함수가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입니다. C++에서도 함수의 정의는 C와 동일합니다. 이런 형태로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몸체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 여기에 수식어들이 올 수 있고 나중에 이제 메소드 같은데 클래스 내에다가 있죠? 여기처럼 이렇게 클래스 내에다가 함수를 정의할 경우 요걸 이제 객체장에서 메소드라 그러는데 메소드의 경우에는 매개 변수 목록과 몸체 사이에 또 수식어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함수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 수식어들은 나중에 함수 파트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함수가 꼭 갖고 있어야 될 요소는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변수 목록, 그리고 몸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함수 정의가 되겠고, 요 부분만 떼고 요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이면 요거는 함수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어떤 함수를 호출할 때에는 그 호출하는 함수 이전에 함수 정의가 있거나 함수 선언이 와야지만 그 부분을 컴파일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법적인 검사를 하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의 반환값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수의 반환값이 있는 경우, 즉 함수는 어떤 입력을 받아서 처리해가지고 출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함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입력은 매개변수 목록이 하는 거고, 출력은 요 반환 값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고, 이 출력이 어떤 종류의 출력을 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환 타입을 여기다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결과로 정수를 하나 반환한다. 그럼 이 반환 타입이 in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환 값이 있는 함수의 경우에는 C와 마찬가지로 return문을 사용해서 이 값을 반환해야 되겠고, 이 return문을 만나서 함수를 종료해야 됩니다. 함수가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는데 return문이 없다. 그럼 그거는 문법적인 오류가 됩니다. 반환값이 있는 경우에요.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함수가 입력만 받고 처리하고 그걸로 출력 없이 종료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반환 타입이 void가 됩니다. void. 그러니까 반환값이 없으면 void, 반환 타입이 void가 되겠고, return문을 만나지 않고도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으면 함수는 종료됩니다. 함수는 또 return문을 만나거나 더 이상 실행할 문장이 없거나 예외 처리 관련된 수로문을 만나도 종료합니다. 수로문을 만나지 않더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예외가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수로문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예외라고 하는 예외 상황을 발생하지 않더라도 혹시 문제가 일어난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 A 나누기 B 했는데 B가 0이 돼요. 그러면 0으로 어떤 수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예외라는 것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발생을 하면은 그 함수는, 그러니까 함수가 실행 중에 예외가 발생하면 함수는 종료합니다. 그리고 return문 이후에 문장이 있으면 도달 불가능한 코드가 되고 이것도 문법 오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unreachable 코드와 같은 오류는 되게 초보적인 오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처음 배울 경우에는 실수로 이런 것들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이 거의 1년은 프로그래밍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초적인 실수들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살펴본 함수는 함수가 하나밖에 없고 그 함수가 메인 함수이고요. 이 메인 함수는 아주 특별한 함수입니다. 프로그램에 딱 하나만 존재해야 되겠고, 이 함수가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프로그램도 보통 종료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자
마지막으로 실행이 되는 함수도 메인 함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함수에서 어떤 함수가 반환이 되면 그 반환된 결과를 프로그램에서 활용하겠지만 메인 함수가 종료가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메인에서 반환되는 값은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활용하냐면은 운영체제가 활용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정상 종료를 알려주는 용도로 0을 리턴문에서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만약 그 함수가 1이 아닌 값을 반환하게 되면 이 자체는 운영체제한테 뭔가 잘못된 형태대로 종료됐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할 때에 이런 식으로 메인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끝은 return 0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응용에서는 어떤 C 프로그래밍 또는 C++에서는 이런 식으로 메인을 정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표준은 int가 맞고요. 또 우리가 리눅스와 같은 곳에서 어떤 콘솔 기반 응용을 만들 경우에는 메인이 int, 뭐 R, C, 뭐 이런 식으로 인자들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인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hello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내가 여기다가 이런 문자열을 줘서 얘를 이 hello 프로그램이 인자로 받아서 여기에 hello world가 아니라 hello 상진이 출력하게끔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이렇게 메인 그 인자를 받는 프로그램을 보통 만들진 않기 때문에 요 형태대로 이번 학기에는 주로 프로그래밍 하겠습니다. int main return 0으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는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가 있고 함수 선언은 이 함수를 다른 파일과 공유할 수 있게 해주고 함수의 정의 위치를 자유롭게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컴파일러는 보통 한 번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요 output hello world라고 하는 이 함수를 호출할 때 output hello world가 어떤 형태의 함수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호출 이전에 함수 정의가 있거나 아니면 함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함수 정의를 이 파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서도 필요하면은 요 선언은 보통 별도 이 소스 파일과 연관된 헤더 파일에 포함을 하게 되겠고 다른 프로그램에서 요 헤더 파일을 sharp include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용자가 정의된 헤더 파일들은 요 꺽쇠로 그 파일을 include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a.h 이런 식으로 따옴표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포함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는 여러 가지 일치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이미 여러분들 C에서 배웠겠지만 좀 더 자세한 부분은 함수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매개변수, 뭐 반환 타입, 함수 이름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되겠죠. 함수 선언과 함수 정의를. 그래서 함수 선언을 왜 사용하는지, 함수 정의와 함수 선언이 왜 따로 존재해야 되는지, 이 함수 우리가 A, B, C가 있으면 이 정의하는 위치들에 대한 제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위에
선언들이 있으면 편하죠. A가 B 앞에 와야 돼, C 앞에 와야 돼,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독성 있는 순서대로 우리가 관련 있는 함수들을 묶어 놓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의 정의를 배치하는 것은 가독성이 높은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들의 어떤 위치들이 그 호출되는 순서에 제약을 받지 않을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함수와 함수 선언, 함수 정의와 선언을 따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함수 정의들을 하나의 파일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선언이 분리되어 있어서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리고 이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쓰는 이유는 식별자의 이름의 충돌을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의 큰 골칫거리 중 하나는 이름을 정하는 것이고, 이 이름을 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이미 한번 사용했던 이름을 다시 또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바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네임스페이스만 분리를 하게 되면 A라는 네임스페이스에도 foo, B라는 네임스페이스에도 foo라는 이름을 중복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구분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가 바로 요 연산자입니다. 가시 영역 해소 또는 뭐 해결 연산자라 그러고요. 실제 가장 우선순위가 C++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연산자가 바로 요 scope resolution operator, 가시 영역 해소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namespace 땡땡 CR, 뭐 이 땡땡 앞에 항상 namespace만 오는 건 아니고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가시 영역이 다른 가시 영역에 있는 것을 뭔가 해결해야 될 때 이 뒤에 오는 얘가 어느 가시 영역에 있는 건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연산자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시 영역 네임스페이스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네임스페이스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앞에다가 이 이름이 실제 정의되어 있는 네임스페이스를 써주는 방법이 있고요. 이 이름을 쓰기 전에 using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 이름이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름을 쓰기 전에 나는 어떤 이름의 어떤 네임스페이스를 쓰겠다라는 것을 명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네임스페이스에서 cout를 찾을 것이고요. 이 경우에 문제점은 여러 개의 네임스페이스를 내가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는 만약 여기도 똑같은 이름이 존재하게 되면은 이런 사용들은 오류가 나게 되겠고, 또 이런 이름을 봤을 때 여기 요 std에 있는 건지 또 뭐 다른 거에 있는 건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별자를 쓸 때 이 식별자가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또 나중에 어떤 다른 여러 종류의 네임스페이스를 향후에 사용하더라도 코드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요즘은 더 권장해서 많이 쓴다. 그리고 저도 수업 시간에 이걸 이용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방법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 문제점, 이렇게 썼을 때 장점, 단점들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입출력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C에서는 우리가 printf와 scan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기본 입출력을 했습니다. 이제 C++는 객체 지향이기 때문에 객체 지향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것은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하게 되겠고, 그러면 객체적 모델링하게 되면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해서 어떤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단순히 함수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객체를 생성하고 객체의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C++에서 기본 입출력은 물론 cstdio를 포함해가지고 예전에 C에서 사용했던 printf와 scanf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객체 지향으로 넘어가니까 그것과 점점 익숙해지기 위해서 C++에서 기본적으로 객체 지향 쪽으로 제공되는 cout과 cin을 이용해서 기본 입출력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cout과 cin은 객체입니다. 객체예요.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상태에 따라서 행위의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우리는 그 강아지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강아지 객체들을 만들 수가 있고, 이 강아지 객체들은 그 강아지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을 요청했을 때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객체 지향의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cout과 cin을 객체로 모델링했을까요? cout은 표준 출력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cin은 표준 입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고 A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다음에 또 A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이전에 내가 A를 호출했는지, 뭘 이용해서 A를 호출했는지 등을 기억해야 되면은 이 호출 간의 의존 관계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의존 관계가 만약 존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들을 객체로 모델링하면 편합니다. 왜?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객체가 지난번 A에서 수행되고 그 수행하고 끝난 그 상태들, 필요한 기억해야 되는 상태들을 이 객체가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cout과 cin은 뭘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지난번 출력, 지난번 입력 이후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입출력할 때 보통 버퍼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표준 출력은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에서 버퍼를 통해서 모니터로 나가게 되겠고, 입력은 표준 입력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와서 버퍼에 저장되고 그 버퍼로부터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취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버퍼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처리한 것이 버퍼에 어디까지 처리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기억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표준 출력과 표준 입력을 객체로 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겠고요. 보통 그러면 우리가 객체를 생성해야 되는데 객체를 쓰려면은 현재 보시면은 우리가 cout만 썼었죠. 그 헬로 월드 할 때는 cout만 사용했었는데 cout은 생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생성하지 않고
생성을 하지 않고 바로 가져다 썼습니다. 그 얘기는 Cout과 Cin은 여러분들이 생성해야 될 필요가 없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고 Cout을 접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시스템에서.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객체가 생성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생성을 내 대신에 시스템에서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C++에서 이제 객체예요, 얘가. 그러면 보통 Cout이 객체이면 얘의 어떤 함수를, 행위를 불러야 되면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hello 이렇게 우리가 호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형태인데 우리가 아까 메인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이 메인 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Cout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거는 원래 C에서는 비트 이동 연산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C++는 연산자들을 내가 클래스를 정의할 때 A라는 클래스를 정의할 때 여기에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얘를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만들 수는 없는 거고요. 원래 얘가 2항 연산자이면 2항 연산자로만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호와 원래 의미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얘가 왜 여기 쓰이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별로 뭐랄까 좋은 연산자의 재정일까라는 의심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다음 예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요 방향을 가지고 얘가 출력인지 입력인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출력은 요 문자열을 모니터로 보내는 거고요. 입력은 키보드에서 요 변수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 이동하는 요 연산자인데 요 방향이 요렇게 입력의 방향, 출력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가독성이 있는 거고요. 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점을 이용하는 어떤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되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프린트라고 하는 함수를 연속적으로 계속 써야 돼요. 아니면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printf 같은 걸 이용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이용하기 싫었나 봐요. 그 C++ 만든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연산자를 제공하면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하듯이 계속 요 연산자들을 이런 식으로 써서 연속적으로 데이터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C++에서는 연산자들을 내가 재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요 Cout과 Cin은 이렇게 요 객체 클래스에 요 연산자를 재정의해서 그 데이터의 입출력을 처리하고 있다. 출력하고 싶은 데이터를 요 연산자의 오른쪽 P 연산자로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Cout 이렇게 있으면 요 데이터를 Cout으로 출력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또 별표가 있으면 요 결과가 다시 또 Cout이 돼서 요거를 또 Cout으로 내보내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얘를 내보내는 형태가 되겠고요. Cin은 이런 식으로 N1, N2 하면 첫 번째 정수는 N1에, 두 번째는 이 N2에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기본 입출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 기본 입출력에 사용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해서 실행하면서 필요한 설명들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정수 두 개를 받아서 두 개의 정수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이클립스 사용할 때 그 들여쓰기가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뭐 복사를 해오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컨트롤 I 또는 맥에서는 커맨드 I를 누르면 이렇게 그 들여쓰기가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정수 두 개를 Cout과 Cin이라는 걸 이용해서 Cout이 이제 표준 출력이고 Cin은 표준 입력입니다. Cout과 Cin을 사용하고 싶으면 IOStream을 포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 IOStream은 C에서 stdio에 해당되는 그런 요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입출력을 Cout과 Cin을 이용해서 하고 싶으시면 IOStream을 포함하시면 되겠고 C++에서도 여전히 그 printf와 scanf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제 cstdio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에러가 났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했는데 이제 C++11 이후부터는 이런 중괄호를 이용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 C++ 17, 11 이후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세팅에서 컴파일러 옵션에 보면 다이렉트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그 이클립스에서는 ISO C++17이라는 것을 쓰겠습니다. 다시 컴파일 하면은 아까는 에러 났었는데 이제는 에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문법을 이해하는 거죠. 예전 C++03 등에서는 이 문법이 이해가 안 되지만 이제 C++11 이후 버전의 컴파일러에서는 새로운 문법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이 되겠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정수를 입력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10, 20 누르면 10 더하기 20은 30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우리가 제가 왜 Cout과 그럼 Cin을 객체로 모델링 했냐, 멋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버퍼 입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준 출력이 버퍼를 이용하는지는 우리가 느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표준 입력은 우리가 간단하게 얘가 버퍼를 이용해서 처리한다는 것을 되게 쉽게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얘를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수 입력하면 정수 하나 입력해야 되는데 여러 개를 입력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입력한 데이터가 다 날아갈까요?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하고 이렇게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입력된 데이터들은 모두 버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C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C는 먼저 버퍼가 비어 있는지 보게 되겠습니다. 버퍼가 비어 있으면 여기서 그 프롬프트가 껌뻑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입력을 기대한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껌뻑거리게 되겠고요. 만약 데이터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그 입력된 데이터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버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버퍼에는 1, 0, 공백, 2, 0, 공백, 3, 0, 공백 요 문자들이 차례차례 버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버퍼의 C에는 N1이라는 거 입력받으니까 N1은 정수예요. 그러면 그 C는 버퍼에서 정수를 하나 취해서 N1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C는 요 버퍼에 있는 것 중에 10을 취해서 N1에 저장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다시 N2에다가 저장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C는 먼저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살펴봐요? 버퍼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버퍼에서 10을 취했기 때문에 요 데이터가 여전히 버퍼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C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버퍼에서 정수 하나를 취해서 N2에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공백들은 무시가 되겠고 이 공백을 또 다른 화이트 스페이스를 만날 때까지의 데이터를 정수로 취해서 그 값을 N2에 저장해 줍니다. 그럼 N2에 20이 저장이 되겠고 이 다음 문장이 실행돼서 최종 종료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버퍼를 쓰고 나면 나머지 이 데이터들은 여전히 버퍼에 남아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 프로그램을 썼던 버퍼들도 비워지겠지만 우리가 계속 프로그램 한다 그러면 나머지 버퍼에 있는 데이터들도 취할 수 있습니다. 공백을 아무리 많이 입력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퍼에 그만한 데이터가 들어있어도 여기서 다시 또 데이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백 문자들이 있지만 이 공백 문자 버퍼가 있다는 걸 보고 버퍼에서 이 공백 문자를 계속 지나가면서 혹시 그 뒤에 정수가 있을지 살펴보게 됩니다. 버퍼 끝까지 왔는데도 없어요. 그러면 다시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엔터를 치면 또 버퍼에서 데이터를 취해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들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를 똑같은 만약에 예전 C 스타일로 프로그램 짜면 어떤 식이 되냐면 요 부분만 바꿔볼게요. 요렇게 프로그램이 됩니다. 요 앞에다가도 STT를 써줘도 됩니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요 문장과 요 문장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scanf의 경우에는 이 N1을 scanf에 전달할 때 주소 연산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N1은 메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이고요. scanf는 다른 함수입니다. 다른 함수에서 메인 함수에 있는 지역 변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주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C는 여기에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C는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C인에서 N2, 즉 메인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자바에서는 주소 전달 말고 참조 전달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 인자 전달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C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소를 전달하지 않아도 다른 함수에서 다른 함수의 그 지역 변수를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여러분들이 꼭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파워포인트로 되돌아가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코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또 이 C++ 프로그램이 기존에 여러분들이 C에서 했던 것과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제는 C++에선 변수 선언 위치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N1, N2를 여기다가 선언하고 있죠. 예전에 C에서는 변수 선언은 항상 함수 선언 다음에 모아서 다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독성이 좋은 위치에다가 변수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미리 다 N1과 N2를 한꺼번에 미리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점이 됐을 때 선언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수 선언을 어디다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면은 그 변수가 필요한 곳에서 가장 가독성을 높여줄 수 있는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예전에는 변수 초기화할 때 이런 문법을 많이 썼는데 다음 노트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겠지만 C++에서는 요 중괄호를 이용한 초기화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를 C++11 이후에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 또 알아두셨으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정수이고 요건 문자열이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거를 함수 형태로 쓰면 정수도 있고 문자열도 있고 이렇습니다. 즉 프린트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는 정수도 받고 또 문자열도 받고 문자도 받을 수도 있고 부동소수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즉 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함수가 여러 개 print int, print double, 또 뭐 print character pointer 등등 쭉 여러 개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C++에서는 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다중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함수들을 이렇게 다중정의하기 위해서는 컴파일러가 어떤 함수 호출이 있을 때 이 호출이 얘에 해당되는 건지 얘에 해당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은 함수 이름이 같기 때문에 매개 변수
수와 타입을 통해서 구분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개수는 똑같죠. 그러면 요 타입을 가지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타입을 갖고 구분해서 얘는 정수구나, 얘는 문자열이구나 이렇게 구분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함수 호출이 아니라 연산자지만 연산자가 정수도 P연산자도 받고 또 인트도 받고 더블도 받고 또 뭐 캐릭터 포인터도 받고 등등을 여러 종류의 P연산을 받기 위해서는 이 연산자 역시 다중정의 되어 있어야 되겠고, 나중에 아시겠지만 연산자의 재정의도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C++에서는 같은 의미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요 코드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ND L이 있는데 우리가 출력을 한 다음에 줄바꿈하고 싶을 수 있죠. 그래서 줄바꿈할 때는 요걸 사용할 수도 있고 요걸 사용할 수도 있고요. 요건 문자고요. 요건 문자열이죠. 조금 달라요. 그 다음에 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사용하게 되면 얘와 달리 버퍼까지 비워줍니다. 즉 추가적인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이 std AND를 이용해서 줄바꿈하는 것은 너무 자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얘는 문자고 얘는 문자열이니까 얘는 캐릭터로 오버로딩 된 걸 받는 거고 얘는 캐릭터 포인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를 처리하는 함수와 얘를 처리하는 함수가 다르다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얘와 얘를 처리할 때 드는 비용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을 처리할 때 아까 버퍼 입력을 처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버퍼에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있을 때 다음에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리고자 하냐에 따라서 내 기대하고는 다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수를 정수, 부동수 수 등을 입력받다가 문자나 문자열을 처리해야 될 때 잘못 처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버퍼나 요 줄바꿈 문자 때문에 잘못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정수 하나 받고 그 다음에 getLi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name을 처리하게 되면 문자열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5 김상진 치면 요 프로모션 했을 때 김상진을 못 읽고 15 다음에 요 줄바꿈 문자를 요 name에서 처리해 버립니다. 그래서 버퍼에 요 줄바꿈 문자가 있기 때문에 이 getLine이 올바르게 동작을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ignore라는 메시지입니다. ignore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ignore는 요 문자를 만날 때까지 무시해라 또는 최대 256가까지만 무시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name을 쓸 때 뭐 주소를 안 쓰고 있고요. 문자를 처리하는데 std string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생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문자를 처리할 때
캐릭터 포인터나 캐릭터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15 치고 엔터를 치면은 요 getLine 부분에서 네임이 바로 그 줄바꿈 문자만 처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것도 처리가 안 됩니다. 네임은 빈 문자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거를 버퍼를 남아있는 버퍼를 무시하게 하면 이렇게 치면 요 제대로 입력을 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입출력할 때 버퍼 입출력이기 때문에 버퍼에 어떤 키보드 입력받을 땐 내가 엔터 친, 그러니까 내가 키보드 친 모든 데이터가 다 버퍼에 들어가게 되겠고, 그 버퍼를 비우는 그 원리들 때문에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는 다르게 동작할 수 있고, 그런 다르게 동작하는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버퍼를 내가 강제적으로 비워줘야 될 때도 있다. 그래서 예전에 C에서는 뭐 Flush 뭐 이런 것들을 쓰긴 했는데 이제 C++에서는 Sin, Ignore를 쓴다. 여기서는 이제 표준적인 방법을 통해서 메소드를 그 객체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얘는 getLine은 일반 함수입니다. 일반 함수이고 Sin을 인자로 받고 네임 받아서 끝까지 엔터를 친 것까지를 다 받아주게 되겠습니다. 이걸로 1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